항량과 항우가 오중에서 처음에 8,000명으로 기병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대강 지도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에 의하면 항우는 하상 사람이라고 하니까 지금의 강소성 숙천시 서남쪽에서 산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살다가 오중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죠. 오중은 지금의 소주시 오중현입니다. 이거 소주시 보이죠? 여기에 두 번째로 산 곳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운통을 죽이고 여기에서 기병해 가지고 동양으로 가서, 동양은 화이안시 우이현이라고 그러니까 이 화이안시 여기 보이죠? 여기가 세 번째로 행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영해군을 흡수하고 경포와 포장군의 군세까지 합세해서 약 6, 7만 명으로 병력이 불어나면서 합의에 머뭅니다. 합의는 서주시 동쪽인데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로 가서 거기에서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팽성 동쪽에서 진가와 진가가 세운 초항 경구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팽성은 지금 강소성 서주시입니다. 바로 옆이죠. 여기 가서 경구를 죽인 겁니다. 그 뒤에 항량의 별장 2명이 장안하게 패전하고 돌아오자 설현으로 물러나서 군을 정비하죠. 지금의 산동성 등주시 등현입니다. 여기가 바로 등주시예요. 여기 가서 군을 정비하게 되죠. 항우가 별동들을 구성해서 양석을 공격해서 빨리 항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복한 사람들을 구덩이를 파서 묻어 죽입니다. 지금 허창시 양성현입니다. 여기가 허창시입니다. 일로 갔다가 우위에 도읍을 정하고 지금의 강소성 화이안시 우이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옆에가 화이안시예요. 화이안시의 동양 옆에다가 우이현에다가 도읍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전영과 사마영제와 힘을 합쳐서 동화를 구원하지요. 지금의 산동성 료성시입니다. 여기죠. 일로 가서 그리고 나서 성량을 공격해서 돌이켜버리고 지금의 산동성 하택시 견성현입니다. 여기 하택시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서 복양 동쪽에서 진군을 격파하고 지금 한항섬 복양시입니다. 복양시 여기 보이죠. 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옹구로 가서 진군을 대파하고 진나라 재상 이사의 아들 이유를 참수합니다. 지금의 하남성 학벽시입니다. 학벽시는 여기입니다. 바로. 자, 항우본기 5번째 이야기입니다. 초나라의 항량이 형편없이 패전하기에 앞서서 초나라로 오다가 송이와 만난 제나라 사자 고릉군 현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군중에 머물면서 초왕을 뵙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사자로 오는 길에 송이를 만나 싸움나이다. 송이가 그때 항량이 반드시 패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수일 후에 과연 초군이 패하여 싸움나이다. 군이 싸우기도 전에 미리 패전할 징후를 알아차렸으니 이런 송이를 일러서 병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초왕이 송이를 불러서 함께 전쟁의 책략을 논해 들어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송의를 상장군으로 삼고 항우에게는 노공의 자기를 주어서 차장으로 삼았으며 범증을 말장으로 삼아서 조나라를 구원하게 합니다. 항우를 노공으로 삼은 것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나라가 초나라에게 망하기 전에 항땅은 노나라 땅이었는데 항씨의 선조가 초나라 왕에게서 봉급으로 받은 이 항땅이 전에 노나라 땅이었던 것과 아마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별장들을 다 송의의 휘하에 소속되게 하고 경자관군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춘추시대의 제후를 공이라고 하고 제후의 아들을 공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자는 경의 아들이라는 의미이니까 이로 봐서 송의의 선조가 초나라에서 재상을 지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경자관군의 관자는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하는데 관이라는 것은 머리 위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우두머리, 즉 총대장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때는 상장군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송의군이 출병하여 길이 안양 땅에 이르렀을 때 46일 동안이나 머물며 더 이상 진군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나서서 말합니다. 소장이 들으니 진나라군이 거룩에서 조항을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을 이끌고 하수를 건너서 우리 초나라군이 밖에서 치고 조나라군이 안에서 내응하면 진나라군을 반드시 격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소이다. 소의 몸에 붙은 등이를 때려잡는 것으로는 이와 석회까지 박멸할 수는 없소이다. 지금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으니 진나라가 이기더라도 그 병졸들은 피로에 지칠 것이외다. 우리 군은 진나라군이 조나라군과의 싸움에 지친 틈을 이용하여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외다. 그러나 만약 진나라군이 패하면 우리는 우리의 손상되지 않은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북을 치며 진군하면 반드시 수도함양을 우리 손으로 접수하여 진나라를 다 우리 손으로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외다. 그러니 조화진이 먼저 사투를 벌이게 하는 것만 못하오.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장기를 들고 전투를 하는 것은 내가 그대만 못하나 장막 안에서 이기는 쟁략을 내는 것은 그대가 나만 못하오. 라고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군중에 영을 내리기를 사납기가 호랑이 같고 고분고분 말 안 들어 먹기는 양과 같으며 탐욕스럽기가 이리와 같고 억세여서 부리기 나쁜 사람은 다 참수할 것이니라. 라고 명을 내려 항우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성질사나운 항우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송량을 제나라의 사정을 살피러 사자로 보내면서 자신이 직접 무염 땅에까지 가서 크게 연회를 베풀어 전송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제가 염소를 키워보니 끌고 다니기가 힘센 소 끌고 다니기보다도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부친이 들에 메어 놓은 것을 저녁 때 제가 집에 끌고 오려고 가면 제멋대로 가려고 해서 어린 저는 힘에 붙여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양도 아마 염소처럼 말을 잘 안 듣는 가축인가 봅니다. 날씨는 추운 데다가 큰 비가 내리고 사졸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때에 연회를 베풀자 항우가 사졸들을 꼬드깁니다. 마땅히 힘을 합해 진나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오래 머물며 행군해 가지를 않는다. 올해에는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은 곤궁하고 사졸들은 토란이나 콩을 먹고 있다. 군량미도 현재 재고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지금 연회나 거창하게 하고 있다. 속히 군을 이끌고 도하에서 조나라의 식량을 먹으며 조와 힘을 합해 진나라를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진나라가 피폐해진 틈을 타서 공격하겠다고나 한다. 저 강한 진나라가 신생국 조나라를 공격하면 조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조나라가 망하면 진나라는 더욱 강대해질 텐데 무슨 피폐해진 틈이란 말인가? 또 우리 군이 바로 얼마 전에 대패해서 이것은 항량이 대패해서 죽은 일을 말한 것이지요. 우리 초나라 왕은 자불안석이다. 그래서 나라 어느 병력을 싹싹 쓸어 모아 상장군에게 소속시켜 주었다. 국가의 안위가 이번 전쟁에 달려있는데 지금 사졸들을 궁휼히 여기지는 않고 사사로의 아들 전손잔치나 하고 있다. 그러니 송의는 사직을 위하는 신하가 아니다. 항우가 새벽에 상장군을 빼러 갔을 적에 송의의 군막 안으로 들어가서 송의의 목을 베어가지고 나와서 군중에게 영을 이렇게 내립니다. 송의가 제나라와 모의해서 우리 초나라를 배반했다. 그래서 의제가 비밀리에 나에게 명을 내려 송의를 죽이라고 하셨다. 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항우의 기세에 눌려 벌벌 떨며 복종하고 저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항은커녕 처음으로 초나라를 세운 가문은 장군의 가문에서였습니다. 지금 장군은 난시를 주벌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윽고 서로 의논해서 항우로 하여금 상장군의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의제의 명을 아직 얻지 못했으니 요즘 표현으로는 상장군 서리쯤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나라로 사람을 보내서 송의의 아들 송량도 죽이게 합니다.
또 한초를 의제에게 보내서 송의를 죽은 일을 보고하게 합니다. 그러자 의제도 별 수 없이 항우를 상장군으로 삼고 장양군과 포장군을 다 항우에게 소속시킵니다. 어떻습니까? 전회의 사자성어 시간에 운주의장을 말씀드렸는데 송의의 전략이 조화진이 싸우고 난 뒤에 그 전투 뒤에 겨우 살아남은 군대를 한껏 힘을 비추게 둔 초나라군으로 친다 이건데 참 좋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국가에는 단기적 작전보다는 장기적 전략이 중요한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작전만 있고 전략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항우가 송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하로 삼아 잘 부렸더라면 패공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장자방과 더불어 지모를 겨뤄서 후세의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는 훨씬 재미있기도 했을 테고 또 역사가 뒤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항우가 경자관군 송의를 죽이자 항우의 위세가 초나라에 진동하고 제후들에게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집니다. 이에 당양군과 포장군으로 하여금 2만 병사를 이끌고 도하에서 거록을 구하게 했는데 전세가 조금 호전되자 진해가 병력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항우가 전 병력을 이끌고 도하하면서 타고 왔던 배를 전부 침몰시키고 솥을 깨버리고 군막을 태워버리고 굴량민은 3일분만 지니게 하여 사졸들에게 이 전쟁에서 지면 반드시 죽고 살아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내 항우가 극강의 전투력을 선보입니다. 사실 용맹성과 전투력에 있어서 항우 같은 사람은 중국의 역사상 단연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하자마자 왕리를 포위하고 진군과 더불어 9번 합전하여 식량을 수송하는 용도를 끊어버리고 진나라군을 크게 부숴버립니다. 소각을 죽이고 왕리를 포로로 잡았는데 석가는 항복하지 않고 스스로 타 죽어버립니다. 거록을 구원할 때 초나라군의 공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거록을 구원하러 온 제후군들이 10여 개의 영체가 되었지만 누구도 먼저 군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초나라군이 먼저 진나라군과 전투에 돌입했는데 제후군의 장수들이 누벽 위에서 보니 초나라의 전사들이 일당십 일당백의 용사들이 아닌 사람이 없었으며 초나라 병사들의 고함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는데 제후군이 이 전투 장면을 보며 진저리 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진나라군을 격파한 항우가 제후군의 장수들을 부르면서 군영 앞에 원문을 만들어 들어오게 했는데 이 원문을 통과하면서 무릎걸음으로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얼굴을 들어 항우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우를 일러서 역발산 기계사에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는 하늘을 뒤덮을 만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벌써 자기 자신의 기로서 나무의 길을 꺾어버린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제압해야 되는 법입니다.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 끌채 두 대를 끌채 앞부분을 세로로 세워서 서로 마주 향하게 하여 문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의 전투에서 항우군이 얻은 자신감은 두고두고 항우 무패의 신화를 만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항우는 단번에 제후군의 상장군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의 고사성어는 파부침주입니다. 깨뜨릴 파, 가마솥부, 잠길 침, 배주자죠. 가마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 이런 뜻인데 사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잠길 침, 배선, 깨뜨릴 파, 가마솥 부, 시루증, 불사를 소,
막으려 집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의미이기는 합니다. 배를 침몰시키고 부중, 이것은 뭐 가마솥이나 시루를 깨트리고 려사, 군대 막사를 불지른다 이런 뜻이죠. 손자병법의 구지편에는 분주파부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배를 불사르고 가마솥을 깨트린다 이런 뜻이니까 다 같은 의미로 쓰는 말인데 결사의 각오로 전투에 임하거나 최후의 결단을 내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 말들이죠. 그런데 줄여 쓰더라도 침선, 파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파부침주입니다.